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투스 현수쌤이고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번에 본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전문항 해설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어려운 난이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쉬운 문제의 느낌도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쌤이 매 연마다 강조해오고 있는 지엽적인 내용들 달달달 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좀 검증이 됐다는 거고, 사실 수특 수완까지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인 거고, 기출문제 제시문이라든지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명확하게 이해한 기반으로 논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크게 어렵다는 생각 없이 풀었을 것 같고, 막 지엽적인 내용들 있잖아. 막 칸트 원전에 나온 내용, 롤스 정의론 원전에 나오는 내용, 그런 것들 막 세부적이고 지엽적이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출제되지도 않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능이 되었겠어요. 사실 쌤이 그 전부터도 확신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오기는 했지만 지엽적인 내용 공부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랑 제시문에 있는 선지들이랑 제시문이랑 선지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 사상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본 구조나 논리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교육과정 안에서 철저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 사상가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이 문제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다수였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제시문 독해 문제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읽어내는 데 집중해가지고 약간 국어 영역에서 독서 문제를 풀겠다, 비문학 문제를 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한 친구들이 좀 무난하게 문제들을 잘 풀지 않았을까. 달달달달 외운 걸로 승부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선지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에 당황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쌤이 지금부터 이 사상가들의 논리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선지를 풀어내려면 어떤 마인드로 풀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 쌤이랑 같이 배워왔던 그런 기본 논리들이랑 어떻게 또 연계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에 수능을 치게 되는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생활관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막 외우고 그런 과목이 아니라 결국은 이해의 과목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은 학제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학제적 얘기 나온 순간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겠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도덕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학제적이라는 거 여러 다른 학문들, 뭐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과학이라든지 여러 다른 학문들에서 끌어와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 실천 규범 윤리학의 어떤 주제고요.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여러 특수한 문화가 나타나는 도덕 규범들이 나타나는 문화권이 있는데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들을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 인과관계를 탐구하면서 가는 거 기술윤리학 되겠습니다. 실천규범윤리학,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거 아니고요. 그 메타윤리학의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 실천규범윤리학이 맨날 하는 거 맞죠? 2번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학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실천규범윤리학의 탐구 과제고요. 3번 기술윤리학, 옳음 그름과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의미론, 여기 위에서도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소위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메타윤리학의 탐구 과제였다면 옳음 그름과 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의미론이라고 불리는 메타윤리학의 탐구 과제 되겠다. 올바른 삶을 위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거는 이론규범 윤리학이 주로 많이 집중하는 거고, 기술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은 당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가와나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거 기술윤리학의 탐구 과제지 실천규범 윤리학의 탐구 과제는 아니다라고 잡아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윤리학의 특징들만 기억하고 계셨으면 무난하게 풀어냈을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 2번,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죠. 핵심 쟁점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 조금 깊이 읽기는 해야 됐어요.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쌤이 보통 핵심 쟁점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으면 이제 보통 요거 가지고 보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기반으로 풀었어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대 정책은 특정 약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명분이 무엇이든 개인의 성취가 아닌 다른 요소가 지위 결정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소위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위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은 특정 약자들한테만 유리한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그 명분이 뭐든지 간에 그 약자들이 지금까지 차별당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명분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취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요소를 지위 결정에 작용시키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지.
성지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사회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성취에 결과해야 되는 건 맞아. 그거 맞는데 우대 정책은 과거에 차별을 받아왔잖아.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 그 정당한 조치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대 정책은 과거 차별과 무관한 현 세대의 보상의 책임을 지우고 아니 현 세대가 차별했냐고. 옛날에 차별했던 사람들은 있는 거고 이 차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차별한 건 아니잖아. 왜 나한테까지 연대 책임을 지우냐고. 이게 뭐 진격의 거인에서 나오는 무슨 과거의 조상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우대 정책의 대상이 아닌 소위 말하는 주류 집단들, 예를 들면 뭐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했던 백인 조상을 둔 현재의 백인 세대들. 아니 이 사람들이 잘못은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왜 역차별을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우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차별은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어. 우리가 사회적 합의하고 정책을 할 때 좀 세심하게 하면 돼.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역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를 잘 만들면 되잖아. 우대 정책은 과거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거고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고 공정한 기회라는 걸 제대로 실현하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우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은 뭐냐? 우대 정책이 이게 맞냐 아니냐? 우대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다시 한번 기회라는 거를 균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맞냐 아니냐? 얘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얘는 맞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을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을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어. 갑은 야 또 다른 차별이 너무 많잖아. 이거 안 돼라는 거고 을은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둘 다 하는 얘기라서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우대 정책으로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가? 갑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공정이 오히려 어겨진다. 이 기회랑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날 수 있어라는 입장이고 기회의 공정이 파괴된다라는 입장이고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공정한 기회를 실현하는 거야. 우대 정책이라는 거. 이런 입장이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공정이 파괴된다. 을 같은 경우는 기회의 공정이 실현된다는 입장이라서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대 정책을 그래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기회의 공정이 실현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3번 사회적 지위 분배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해야 되는가? 기회 공정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는 둘 다 하죠. 다만 우대 정책이 그 기회의 공정을 실현해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입장이 아니다, 맞다라고 갈린다는 거. 4번 우대 정책은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둘 다 동의하는 거 맞아요. 다만 갑 같은 경우에는 약자에게 유리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약자 말고 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입장인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차별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업적주의는 사회적 지위 분배의 정당한 원칙일 수 있는가? 업적주의라는 게 이제 성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업적을 이뤄내는가, 성취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회를 주는 거, 혹은 결과에 분배적으로 어떤 결과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지위라는 게 성취의 결과여야 된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동의하긴 하거든. 을도. 갑 같은 경우에도 결국 성취라는 걸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문제 될 여지는 별로 없고요. 대신에 좀 많이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너무 대충대충 보면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맥락을 못 보고 함정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쟁점 문제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쌤이 보통 빨리 풀려면 아닙니다를 기준으로 앞뒤를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슬슬 그것만 가지고는 좀 위험하게 만들어내는 함정을 많이 파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를 다 읽어라. 3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수염이 북실북실한 러시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 수염만으로 러시아 사람인 걸 알 수는 없지. 근데 그거는 모르지만 이걸 읽으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쌤이 은근히 모의고사에도 한두 번 정도 냈었고 은근히 개념완성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람 알아두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술의 사명은 사람들을 결속해서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의 사명이라는 게 결국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뭐는 아니야. 신미주의자는 아니지. 예술이랑 관련해가지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고 행복으로 이끄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외부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게 예술이다. 이거 도덕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그리고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쯤 되면 사실 여러분들 감이 잡혀야 되거든.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전 인류를 공감하게 만들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도덕주의자 중에서 톨스토이거든. 아래쪽까지 얘기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톨스토이가 수특이나 수학 같은 데 꽤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을 공감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 사람들의 결속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게 요거를 시켜줘야 된다고. 사람들을 결속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고.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류계급들, 귀족놈들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만을 전달하고 있고 타락한 감정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 이거 문제가 많아. 상류계급은 민중이 이런 지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술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으니까 예술에 공감을 못하는 거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주 오만한 궤변이야. 왜냐하면 민중들이 이 예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류층들끼리 만들어 놓은 극대화된 쾌락, 타락한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거지 사실 제대로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거는 전 인류에게 사랑이라는 걸 전달하는 예술이고 그러면 민중들도 공감할 수 있을 거거든. 민중들은 충분히 예술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니들만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술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은 교육 유무와 무관하게 마음에 작용하는 활동이고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마음에 작용할 수 있어. 예술이라는 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 훌륭한 예술이잖아. 그건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을 결속할 수 있는 예술일 거야.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돼.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톨스토이의 입장이다.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거 공감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 사람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만인에게 전파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고 계시면 톨스토이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만 두고 계셨으면 이거 보면서 톨스토이인 거 알아보셨을 거예요. 사실 톨스토이인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기도 해. 그치? 훌륭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방금 뭐라 그랬어? 교육의 유무와 무관하게 마음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 꼭 교육이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예술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술의 사명을 얘기했었고 교감을 매개한다라는 게 이제 결국은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 그러니까 교감할 수 있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매개체가 되어주는 게 예술의 목적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의 행복이고 모든 인간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맥락이 톨스토이가 메인으로 주장하는 입장이고 이거 톨스토이인 거 몰라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감정이라는 걸 퍼뜨리는 것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없다가 아니라 민중은 어떤 예술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민중은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상류층만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예술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도 예술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술에 감동하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술에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상류층만을 위한 예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5번 상류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여기 타락한 감정은 전달할 수 있다고 딱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감정도 전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랑, 박애 이런 걸 전달 못하는 거지 지들끼리 공감하는 타락한 감정은 또 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완전 독해 문제였기 때문에 톨스토이인 거를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대신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톨스토이가 대충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올해 수특이랑 수안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도 꼭 한번 톨스토이 문제들도 풀어보시면서 톨스토이가 대충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제일 좋겠어요.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다 고통이다. 이거 네 글자로 뭐야?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불교죠? 이 세상은 원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야.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건 이제 결국 해탈을 통해서 열반을 해야 될 텐데 그 해탈을 하는 과정을 8가지 바른 길. 이거 뭐겠어요? 8정도. 이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불교의 3학, 6바라밀, 8정도 중에 그 마지막에 있는 8가지의 방법으로 수양하는 거, 8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사막이라는 개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간 8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는 모여 형체를 이루고 형체는 생명을 이루고 결국 기에 기반해가지고 기가 모이면은 생명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은 죽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가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기가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마치 낮과 밤, 이것도 쌤이 100번 얘기했던 거죠. 주기적으로 순환하듯 끊임없이 반복한다. 뭐 낮과 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계절이 돌듯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어쨌든 흘러가지고 삶이 됐다가 죽음이 됐다가 하는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기의 흐름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 도가 되겠습니다. 1번 불교, 현세의 악업을 쌓으면 내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게 아니야. 내세에 완전 많이 다시 태어나지.
현세 악업이든 선업이든 싸우면은 업을 싸우면 내세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업이라는 게 곧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악업을 많이 싸우면 어떻게 내세에 태어나는 거야? 다음 세상에 나쁜 존재가 좀 더 낮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안 좋은 세상에서 혹은 다른 안 좋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윤회하게 되는 거고요. 선업을 쌓게 되면 좀 더 상위의 존재가 돼가지고 뭐 동물이 선업을 쌓으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계속 선업을 쌓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게 돼가지고 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업을 쌓으면은 내세에 계속 반복해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태어나려면 완전 열반의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탈해가지고 업을 소멸시켜야지 다시 태어날 이유 자체, 업이라는 것 자체를 소멸시켜야지 안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불교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아니 모든 번뇌가 소멸된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실상 모든 걱정, 불안, 고민 이런 거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을 할 수 있단 말이지. 해탈을 하게 되면 열반의 경지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는 죽음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3번 도가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이야. 왜냐하면 인의라는 개념은 유교가 말하는 인위적인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는 원래 인위적인 개념을 다 싫어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인의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의 같은 인위적인 도덕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연의 본성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유교 입장에 해당됩니다. 4번 도가 죽음 이후 흩어진 기는 순환에서 벗어나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이것도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미 6평, 9평에서도 한 번씩 보여줬던 내용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죽게 되면 원자가 흩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원자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소멸은 되긴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도 원자는 사라지지 않고요. 불교 입장에서도 우리가 죽게 되면 오온이 해체되는 거지 오온 자체가 하나하나 다 소멸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도가 입장에서도 죽음 이후에 흩어지는 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에서 벗어나서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환 속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게 기인 거죠. 5번 도가랑 불교 삼가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불교 입장에서는 삼학, 육바라밀, 팔정도 같은 수행을 해가지고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결국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이구나. 분별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해탈해가지고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도가 입장에서도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라는 건 결국 기의 순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걸 깨달으려면 열심히 좌망과 심재의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건 유불도 공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람 누군지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냥 이제 보다가 사랑 얘기 많이 하니까 중도주의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약간 유독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성적 욕망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랑이 무조건 결부돼야 된다.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네. 그러면 약간 사랑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 생활관리 속에서는 LE 프롬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LE 프롬인 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기는 해요. 성적 욕망은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전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도 자극은 될 수 있어.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성적 욕망은 사랑의 관념과 결부가 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결론에 빠지기가 쉬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적 욕망이랑 사랑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망을 느끼면 내가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론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성적 욕망에 의해 가지고 추동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사랑이랑 성적 욕망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성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랑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 결합은 일시적 의미 이상의 결합이 결코 아니다. 성적 욕망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적 욕망이어야지. 거꾸로 성적 욕망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닐 거고 사랑이 기반된 성적 욕망만이 제대로 된 결합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사랑이 기반이 안 된 성적 욕망이라면 육체적 결합은 그냥 일시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지속적인 결합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 없는 육체적 결합 서로를 이전과 같이 남남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그치? 결과적으로는 사랑 없이 육체적인 결합하면 오래 지속된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언젠가는 멀어지게 될 거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야. 서로 부끄럽게 만들거나 심지어 서로 혐오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프롬인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성적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로 따지면 중도주의
인도주의 입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프롬이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1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어떠한 욕망도 추구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고요. 프롬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성적 욕망은 사실상 괜찮다는 맥락으로 서술을 하고 있단 말이지.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으면 육체적 결합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어 가지고 나타난다면 육체적 결합이 일시적이 아니고 좀 지속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성적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관계는 사랑에서 비롯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다면 지속적인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육체적 결합은 또 괜찮다라는 식으로 또 서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동반한 육체적 관계가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또 프롬이기도 한 거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적 관계는 지속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 일시적인 의미의 수준의 결합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랑이 전제되면 지속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3번 너무 쉽게 정답이고요. 4번 성적 욕망과 사랑의 관념이 결부된 상태로는 타인과 결합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성적 욕망과 사랑이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성적 욕망을 느끼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 욕망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또 지속적인 결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성적 욕망과 사랑의 관념이 함께 간다면 그걸로 타인과 지속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프롬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가 틀린 거고 불안에서 비롯된 육체적 결합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죠. 여기 나와 있는 거 혐오한다 이렇게 나와. 혐오라는 게 미워한다는 거니까 사랑 없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성적 욕망이라는 게 불안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 성적 욕망에 기반해서 사랑 없이 관계를 맺게 되면은 서로 혐오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안에서 나오게 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육체적 결합은 결국 서로를 혐오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불안에서 조금 물론 이제 성적 욕망이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는 욕망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다는 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사랑에 의해서도 자극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괜찮은 거지만 고독의 불안, 허전함, 정복하려는 욕망 같은 거에 자극돼서 성적 욕망이 생기면은 결국 그건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에리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독해 문제죠. 완전 여기까지는 거의 국어 시험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독해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연달아 가지고 빠바박 지금 나왔어요. 사실 6번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제시문 독해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었죠. 쌤은 이거 제시문 읽고 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윤 출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따뜻하다. 사실 쌤이 이거 교육과정 이 개념 완성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생활관리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 자살이랑 관련된 얘기를 아예 안 다뤘습니다. 왜냐면은 자살 관련된 내용들을 수능에서 문제로 냈다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 관련된 문제가 아예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최초로 출제가 된 건데 그냥 보면서 약간 이게 출제진 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구나. 나도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걸 읽다가 진짜 약간 내가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쌤은 원래 완전 T잖아요. 근데 약간 이걸 볼 때만큼은 약간 F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출제진들의 마음이.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에게 만약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이거 딱 보면 누구 얘기 나와야 돼요? 이성을 또 간구하고 있고 칸트잖아요. 칸트. 사람은 어떤 행동이 내 의무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칸트 입장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입장이잖아요. 자신에 대한 의무에 혹시 어긋나지는 않을까 물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혹시 내 삶을 버리고 싶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니? 남은 인생이 쾌적함보다는 해악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은 인생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좀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여.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받는 결과가 싫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삶을 단축할 거야 라는 원리를 과연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그 사람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과연 이 준칙이 보편화가 될 수 있을까?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삶은 앞으로 고통으로 차 있을 거니까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쯤에서 삶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준칙으로 가지게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준칙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너는 그건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하게 될 거야. 그럼 그 준칙은 보편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힘든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 삶을 버려버리는 그런 준칙을 뭔가 보편화시켜버린다.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 보편화가 될 수 없을 거인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상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죽지 마. 자살하지 마.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덕적 의무야. 우리 모두의.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 견딜 수 없으면 인생을 버린다면 견딜 만한 상태로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게 아니겠어? 앞에는 보편화 정식이 오고 뒤에서는 인격성 정식이 인겨져. 너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를 너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은 너무너무 존엄한 존재란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네가 당장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너의 생명을 그냥 수단으로만 취급해 가지고 너의 생명을 끊어내서 네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옳지 않지. 너 자신의 인격이라는 거를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도덕적으로 의무에 어긋나는 거지. 그에게 말해주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사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너무 감동해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주세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존엄한 인격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있고 당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생명을 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생명을 버리는 그 자살 행위라는 것은 보편화 정식에도 어긋나고 결국 인격성 정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1번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편적. 근데 약간 나는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너무 좋긴 한데 약간 그 좀 앞에 국영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면은 내가 수험생이었으면 약간 눈물이 막 고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이게 이 의도는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시험장에 있었으면 왜 이런 제시문을 갑자기 넣어놓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감동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멘탈 흔들리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번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편적 법칙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칸트는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고 이런 거 이제 공리주의자들이나 결과를 고려하면서 하는 얘기지. 칸트는 쾌락과 해악의 크기를 통해 가지고 뭐 쾌락이 더 크면 좋다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날려주시면 되겠고 2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지금 보면 오히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견딜 만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고통을 느낄 거니까 고통 더 이상 받기 싫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냥 내 생명을 끊어버림으로써 대응할 거야.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기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거라고 돼 있지. 오히려 자기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자기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나의 인격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겠다.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겠다. 나는 존엄한 존재라는 걸 계속 생각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자기의 인격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게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라고 서술이 돼 있고요. 3번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의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의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칸트가 보통 의무에 부합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 풀어오면서 많이 봤던 표현이잖아. 의무에 일치한다. 의무에 부합한다. 이런 표현은 다 뭐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동기가 선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을 지켰더라.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든 그냥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든 혹은 심지어 경향성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서 욕망에 지배돼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다만 동기가 선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인 거잖아요.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칸트가 함과 동시에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이거는 칸트의 기존 논리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다라는 얘기가 메인 주제죠. 그렇죠?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자신의 인격성을 절대로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고 자기 인격성을 포기해서 심지어 생명을 놓아버린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런 얘기가 글의 메인이고 5번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 존재이다. 자기 사랑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도덕에 있어가지고. 도덕의 목적은 그 자체로 항상 도덕이어야 되는 거고 그 자체로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는 선의지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랑 그 자체가 도덕 법칙의 목적이다라는 얘기 자체는 칸트 입장에서 절대 성립될 수 없어.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존엄한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 그 자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풀 수 있겠어요. 4번 감동적인 약간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6번 풀어봤고요. 7번 갑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된 이재신문 쌤이랑 많이 봤었죠.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은 사실은 인간과 대지가 함께 상호작용한 거였어. 인간은 결국 대지라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야. 대지가 진짜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되겠습니다. 레오. 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관련해서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잔악하게 대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딱 간접적 의무 얘기고요. 칸트 진짜 많이 나오네요. 쌤이 들었는데 국어에서도 칸트가 나왔다 그랬고 홉스랑 칸트 나왔다 그랬고 영어에서도 칸트 나왔다 그랬고 또 지금 생활과 윤리에서도 지금 칸트가 지금 6번 나오고 7번 나오고 이번에 약간 칸트의 수능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고 있더라고. 칸트입니다. 간접적 의무 논리.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어떻게 돼?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소질이라고 불리는 동정심이나 감수성이 훼손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란 말이지. 혹은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동정심, 감수성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동물과 관련해서 걔네들을 학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칸트의 간접적 의무 논리. 1번 A 보시면은 레오폴드가 칸트한테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자연과 인간 윤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긴 했죠. 자연물의 활용은 도덕적 행위자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요. 물론 레오폴드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레오폴드가 우리가 생명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들을 자원으로 쓰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 인정하는데 다만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이나 통합성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고 칸트 같은 경우에도 자연물의 활용이 인간에게 당연히 필수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야, 우리가 자연물을 활용 안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 우리가 모든 걸 다 인위적으로만 만들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거는 칸트가 아니라 뭐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나 레오폴드나 싱어나 테일러나 레건이나 자연과 인간 윤리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는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겠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친구들한테 도구적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맥락이랑 같은 얘기죠.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 친구들을 사용할 때만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똑같이 레오폴드가 칸트한테 비판하는 내용.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외될 수 있음을 칸트가 간과하지 않으니까 탈락입니다. 칸트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무생물들을 굳이 가가지고 때려 부수면서 막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부수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괜히 꺾는 놈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지나가다가 남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 막 얼굴로 막 주먹으로 막 부셔가지고 치고 부수고 이런 친구들. 약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감수성이 훼손되는 행위란 말이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굳이 파괴하고 훼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칸트 기준에서 결국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소질인 동정심이나 감수성을 훼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레오폴드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통합성이나 안정성을 훼손하는 거 당연히 의무 위반이지만 3번 똑같이 레오폴드가 칸트한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아니 이거 칸트도 간과하지 않지. 이거 사실 굉장히 넓은 표현이잖아요. 아니 뭐 인간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이라 그러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되겠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단 말이야. 당연히 의무가 존재할 수가 있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평등한 생명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가지는 거지.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어때? 칸트 입장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이라 그러면 인간들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인간들은 모두 존엄하고 인간 아닌 존재는 그런 거 없지만 인격성 같은 거 없고 도덕적 지위 없지만 그 인간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의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칸트 기준에서 인간들 사이의 의무는 상호적인 의무가 되겠지. 그치? 인간들이 서로 인간들에게 이 친구한테 내가 가진 의무기도 하고 이 친구가 나에게 가진 의무기도 하고 그런 상호적인 의무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서 날려주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넓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4번 B는 칸트가 레오폴드한테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없다. 칸트가 방금 학대 금지
안 된다 그랬잖아. 학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있죠. 칸트 입장에서. 간접적 의무의 논리로 들어주면 되죠. 너무 쉬운 선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칸트가 레오폴드한테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는 무생물에 대한 의무는 칸트 입장에서 없고 관련한 의무만 있잖아. 간접적 의무로서. 모두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다. 이건 칸트만 얘기하는 거죠. 레오폴드 입장에서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가 있나요? 무생물에 관련한 의무가 있죠. 대신에 생명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생물 관련하든 뭐 대하든 레오폴드는 뭐 관련한 대안 이런 걸 가지고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어쨌든 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게 레오폴드 입장이기 때문에 레오폴드 입장에서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가 전혀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생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료 구성원들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가 있는 거라면 칸트 기준에서는 얘한테 직접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얘랑 관련된 의무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의무야. 나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의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칸트라면 레오폴드는 그렇지 않아. 그냥 얘한테 의무가 있는 건데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장할 사람이기 때문에 레오폴드에 대해서 칸트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주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7번 그렇게 넘어가고요.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삶의 양태, 모양과 형태를 소명이라고 했다. 직업, 소명설, 칼뱅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신에 의해서 주어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스리는 사람은 더 열심히 신이 나에게 미션으로 소명을 줬으니까 열심히 다스릴 거야. 가정의 가장도 이제 신이 나에게 가장이라는 미션을 줬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의무를 다하게 될 수가 있겠죠.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예의가 메인이야. 예의를 가지고 통치해야 돼. 법도를 중시해야 돼. 나라의 표준이란 게 결국은 예의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의에 따른 정치, 예치를 엄청 강조하고 예의라는 게 결국 나라의 스탠다드야.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 순자거든요. 예의를 메인으로 간다라고 느껴지면 순자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의 직분을 예의를 기준으로 나누고 하는 일에 예의를 기준으로 질서를 주고 재능과 기술을 따져가지고 특히 이거 재능과 기술도 중요하죠. 그렇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재능과 기술 같은 걸 따져가지고 능력 있는 이한테 적당한 관직을 주면 잘 다스려지겠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순자인 거 알아보셔야죠. 예의가 메인이구나. 물론 보통은 이제 순자를 힌트를 줄 때 본성이 악하다라느니 아니면 뭐 혹은 성왕이, 선왕이 옛날에 뛰어난 왕들이 예를 제정했다 이런 얘기들 주고 막 그랬지만 이제 슬슬 평가원에서도 이제 그거 없어도 니네 알아야 되지 않아? 예의를 숭상한다 이 정도 표현 주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적당한 지위 준다 이런 것들 전형적인 순자 표현인 거 알아 몰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제시문만으로도 순자인 걸 알아봐야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1번 칼뱅, 직업적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직업적으로 성공한 것조차도 칼뱅 입장에서는 어때요? 칼뱅은 원래 이 구원 예정설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건 신에 의해서 이미 처음부터 결정돼 있다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야. 직업적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선행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원래는 직업적으로 성공 못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신에게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직업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불교식의 무슨 뭐 인과응보랑 관련된 얘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칼뱅 기준에서는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공로로서 신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직업적 성공이 주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단 말이야. 신이 이미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게끔 운명을 만들어놨고 그게 은총이 되는 거지. 내가 나중에 선행을 태어나서 열심히 하니까 신이 나중에 그걸 갸륵하게 여겨가지고 자 너한테 직업적 성공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절대로.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요거는 탈락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칼뱅,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에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에 귀천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칼뱅 기준에서 모든 직업이나 모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들은 다 소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고귀합니다. 당연히 신이 내려주신 미션이고 신이 내려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 천한 거 같은 건 없어요. 모두가 다 고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칼뱅의 입장입니다.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직업이 고귀하다. 3번 을, 순자,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게 바로 탈락. 순자 입장에서든 혹은 뭐 유교의 공자나 맹자 입장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자든 소인이든 본성 자체는 순자 입장에서는 어때? 악하게 타고 태어나. 맹자 입장에서는 어때? 기본적으로 선하게 타고 태어나.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성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게 순자든 맹자든 공통점이란 말이야. 특히 순자라는 거 알고 있다면은 본성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직업에 차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본성은 다 같은데 군자 같은 경우에 그 본성을
교화하고 변화하고 극복해가지고 선한 도덕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현실에서 소인 같은 경우에는 본성이 약한 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욕망에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스리는 역할은 못하고 얘는 다스리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4번 순자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고 공적을 따져 보상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여기 보면은 관직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관직 자체가 일종의 보상이기도 하거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보상으로서 관직을 줘. 그리고 관직을 해가지고 더 잘 해내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보상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정도 얘기는 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적을 따라서 보상하지 말라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5번 칼뱅이랑 순자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는 없다.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순자 입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잡아주면 되는데 칼뱅도 되게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틀린 건 맞아.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칼뱅 입장에서도 현실에서 우리가 나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절대 못 바꾼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칼뱅은 서술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다만 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명지어진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막 자꾸 다른 직업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내지 마라. 그냥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너의 지금 직업을 수행해라. 정말 합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칼뱅 입장에서도 엄격히 말하면 직업이 천직이란 것까지 하늘에서 주어진 직업이라는 것까지는 칼뱅 입장에서 맞는데 개인의 의지로 아예 바꿀 수 없다 그 틀린 거고 순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각자의 직업이 뭐 천직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순자 입장에서 더더욱 틀린 거죠. 순자 입장에서 천직이라는 표현이 완전 틀렸어. 왜냐면 천직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직업이라는 뜻인데 순자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재능과 기술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나눠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이 후천적으로 더 뛰어나게 바뀌면 내 능력이 후천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게 바뀌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얘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 입장에서 후천적 능력을 중시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직업 이런 것들은 사실 순자 입장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순자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닐 거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천한 출신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순자가 맨날 하기 때문에 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불복종 얘기. 이 문제 이번에 생활관리 문제들 중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13번이랑 9번이 보니까 오답률이 제일 높던데 이 문제가 한 난이도 투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퀄 정의의 원칙이겠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나왔으니까 사실상 롤스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정사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지금 존중되지 않고 있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어그로를 끄는 위법행위인 거죠. 이건 신중한 행위이기도 하고 양심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신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의 양심이 다수의 정의감과 일치할 때 정의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양심에 기반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 신념에 기반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나만의 신념은 아니겠지만 다수의 정의감과 일치하는 정의의 원칙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 신념에 기반해가지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기도 하고 비폭력적 행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롤스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경고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 야야야야야 이거 심각한 부정이 나타났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없애면 비상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가 위험할 정도로 부정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어. 약간 좀 야 들어봐라 임마. 앉아봐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 같은 거 이거 그대로 냅둬서 되겠어? 니네들 이거 선택해야 될 거야. 내가 지금 시민보복종 할 거니까 니네들 지금 이 법 이상한 법 만들어 놓은 게 의도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비춰질지 아니면은 나와 같이 시민보복종에 동참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걸. 자 후자를 택해. 최대한 나랑 시민보복종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약간 훈계하는 느낌일 수는 있어도 절대 위협일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막 위협하고 강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사고를 바꾸도록 강요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롤스싱어 공통점이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게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라면 원래 롤스가 진짜 강조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거 기억 못하는 건 말이 안 돼. 시민불복종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라고 하면 그게 뭐겠어? 거정사란 말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가 부정의합니까? 체제 부정의는 없거든요.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법들의 부정의가 발생할 수는 있는 거야. 체제 자체가 부정의한 사회는 아니야, 거정사는.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부정의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체제 안에 부정의가 존재할 수는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부정의한 법,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도 발생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다는 표현을 써버리면 그 체제가 기반하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부정의하다. 혹은 정의의 원칙 자체가 이 기본 구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정사가 아니라 아예 부정의한 체제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시민불복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일단 일어난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고 그 체제가 부정의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우리가 불복종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랑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1번 선지가 크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헷갈렸을 수도 있는 선지인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 중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 심각한 부정의도 존재하지만 민주적인 체제를 갖춘 사회. 그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많이 봤을 거거든. 출제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렸겠지만 기본에 근거해가지고 추론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거 거의 시민부복종이 빈번해? 아, 그럼 거정사에서만 시민부복종이 가능하니까 거정사겠구만. 체제가 부정의해? 거정사는 체제가 부정의한 건 아닌데. 그 체제 안에 부정의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체제가 부정의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차원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5로 잡아주셨으면 되겠어요. 1번이 답이었고 2번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칙에 근거해. 정확히 말하면 정의의 원칙이 정치적인 원칙이라는 얘기를 맨날 하잖아.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는 행위가 시민불복종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기도 하고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정당화되어야 되는 거지. 정당화돼서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번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항상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법에 대한 충실성이 뭐야? 내가 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 법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적으로 시민복종할 거고 시민복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처벌이 들어오면 그 처벌도 감수할 거고 최후의 수단으로 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법의 충실성에 대한 한계 내에서 불복종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정당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충실성을 불가피하게 거부한다 이러면 안 되지. 정확히 말하면은 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법에 대해서 준법하는 것도 우리의 자연적 의무인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준법의 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법 체제 자체에 대한 존중 자체는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민복종을 한다고 해도. 4번 위법행위인 건 맞고요. 4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헌법 원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원칙이랑 정의의 원칙이 완벽하게 원래는 동의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헌법의 원칙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기본적으로 정의 내리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건 정의의 원칙에 규제를 받는단 말이지. 정의 원칙의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원칙들이라고 하면은 정의의 원칙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자체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당연히 그렇겠지. 정의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 게 헌법이니까 헌법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 정도는 평등하게 좀 보장하도록 요런 제도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규정해 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 헌법 원칙이라는 거는 정의 원칙이랑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맞을까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헌법 원칙에 따르면은 정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자라고 서술을 해놨을 텐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꽤나 의도적으로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것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정의한 법들도 탄생하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 헌법 원칙에서 아무리 정의의 원칙에 기반해가지고 기본적 자유도 보장하자, 공정한 기후기능도 보장하자라고 해놔도 그런 것들을 꽤나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데? 라는 일들도 가끔씩 생기는 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야. 이게 무조건 비의도적으로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나는 의도는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위반했어요. 아무리 다수가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수가 공유하고 있고 다수의 정의감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끔씩 그런 것들을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법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딱히 의도 없이 생겨나는 위반 행위도 있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위반 행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롤스가 우리가 봤던 제시문 중에 되게 유명한 제시문이 있습니다. 쌤이 기출의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혹은 킬더킬러 같은 데서 무조건 언급해주는 제시문이 있어요. 시민불복종이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었어. 시민불복종이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수자에게 숙고를 강요하게 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돼. 이렇게 위법 행위를 통해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야, 지금 니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지.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 얘네들이 진짜로 의도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헌법 원칙에 대한 굉장히 의도적인 위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시민복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위반 행위를 멈추고 의도적인 위반 행위는 아니었어. 내가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부정의한 법이 생겨나는데 지금부터 나도 반성하고 너희들의 시민복종에 동참할게 라고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수자한테 이 법을 나쁜 법을 만드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복종을 통해서. 야, 선택해라. 의도적인 위반으로 그냥 받아들여질래. 너 설마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민복종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물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든 없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너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라면은 그냥 와가지고 우리 시민복종에 동참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걸 이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제시문이 있단 말이지. 그 제시문, 기출됐던 제시문에서 나온 그 의도적인 위반 행위라는 거, 그거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인 위반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X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5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 정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불복종을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게 사회 속에서 무질서를 너무 심각하게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사회 체제에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다른 말로 사회 체제 전체가 파멸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엔 시민불복종은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을 정할 때는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고 부정의의 정도에 근거해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부정의의 정도. 이 법이 정의의 원칙을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위반하는가, 정확히 말 어느 정도나 위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부정의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은 시민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니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법, 부합하는 법이라면은 당연히 정의로운 법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랑 관련된 부분이고, 대상을 정할 때는 부정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 게 맞죠. 어느 정도까지 부정의한가라는 걸 가지고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대상이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꽤 해설을 길게 했는데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기는 했기 때문에 좀 빡세게 봤습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구적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 맞추어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사실 아래쪽에 보면 일단 의사소통적 행위랑 관련된 내용들을 메인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단어 쓰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해해야 된다, 의사소통적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결국 하버마스거든요. 담론 윤리를 주장하는. 도구적 행위는 개인적 목적에 맞추어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 쌤이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개념 때부터 얘기해가지고 아마 쌤 강의 들은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하버마스가 기본적으로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개인적 목적에 맞추어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 적절해 보이는 수단을 선택해 일련의 상황과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공지향적 행위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하버마스가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개인들이 있잖아. 그냥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절대로. 도구적 이성이라는 게 그 자체로 무조건 악하고 이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도덕적인 규범이라는 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구적인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규범을 정하려고 한다거나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라는 게 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 때 이 도구적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어보고 그냥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 되게 위험하다고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제 경제체계라든지 행정체계, 그러니까 뭐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정부가 의사결정 같은 거 그 안에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구적인 이성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시 되는 게 경제체제와 행정체계니까 그 맥락에서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까지 그런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단 말이야. 시간이 좀 걸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담론, 모두의 일치, 모두의 의견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담론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하버마스 입장이거든요. 일단 도구적 행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구적 행위는 개인적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 적절해 보이는 수단을 잘 선택해 가지고
해가지고 일련의 상황과 사건에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공지향적 행위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의사소통 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달라. 행위자들이 자기중심적 성공 계산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성공만을 생각해가지고 나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가지고 달려나간다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서 행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이해지향적 행위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나만을 중심으로 달려나가는 성공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토론을 하고 담론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 계획들을 조금씩 조정하기도 해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보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출 수 있게끔 우리가 행위 계획들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우리 모두의 합의라는 거를 해내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춘 타당한 주장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합의해 나가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거고, 그들은 각자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킬 수 있어. 그 나의 행위 계획이 있고 너의 행위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 정의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 정의라는 게 개인들의 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개인들의 주관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의라는 게 있을 거라고. 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공동의 상황 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럼 복지를 위해 가지고는 세금을 걷어야 될 거고, 내 행위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세금 많이 걷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상정이 돼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조건에서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개인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고, 합의 자체는 합의된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또 따라가면서 그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서 또 개인적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세금은 이 정도 이제 내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의 상황 정의가 이렇게 일치해서 복지에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좀 많이 벌어 나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버마스가 담론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1번 찾아봅시다. 맞는 거.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 행위이다. 이거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이 정답이 되게 쉽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거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맨날 얘기하는 게 상호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이해를 못한 채로 토론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하버마스가 원래 담론에서 반드시 만족돼야 되는 조건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도 당연하고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돼야 되지, 서로 이해를 못한 채로 토론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 2번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원래 도구적 행위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도구적 이성이란 단어예요.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하버마스가 얘기를 하거든. 개인들이 도구적 이성을 사용할 수는 있어. 개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구적 이성에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구적 이성이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목표를 일궈 나가는데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여기서만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합리적 대화보다 효율적 선택을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담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아무래도 합리적 대화를 또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고요. 쌤이 지금까지 설명해 준 내용이고. 4번 개인적 목표는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으로 우리가 모두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공동의 상황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키는 과정에 의사소통적인 이해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를 해나갈 때만큼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도구적 행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꼭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공동의 상황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시문 독해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죠. 도구적 행위는 이해 타산을 벗어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도구적 행위란 거 아까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열심히 일련의 상황과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이해타산을 벗어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치? 이해타산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과 해악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나한테 어떤 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어떤 게 해악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구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해타산을 벗어나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란 말이지. 물론 여기 이해지향적 행위다, 상호 이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행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나간다라는 얘기랑 이해 타산에서 얘기하는 이 이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understanding을 뜻하는 거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도구적 행위는 이익과 해악이라는 걸 잘 따져가지고 나한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익이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답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11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갑,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칸트고요.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 없다. 칸트의 동등성의 원리, 동해보복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고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삶이랑 죽음이 같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죽인 사람은 동해보복 받으려면 당연히 자기도 사형당해야 된다. 사형 말고 종신노역형 이런 것만 해도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사형만이 살인범에게 정당한 형벌이다 라고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형벌은 지속적 효과를 지닐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끝났죠? 지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 사형 반대론자인 딱 베카리아의 얘기니까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충분한 강도만을 지녀야 된다. 이거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딱 이 문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지가 나왔었죠. 범죄 억제에 충분한 강도 이상을 능가해가지고 형벌을 하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형벌은 딱 범죄 예방에 적절한 수준까지만 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이 되면 너무 과도한 고통을 주게 되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적절한 수준의 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지 이 지속성이란 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베카리아 입장이 되는 거고, 이 제시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억 칸트,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없어. 칸트 입장에서. 칸트 입장에서 응당한 보복의 원리에 위배되는 형벌이란 건 뭘까? 동해보복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정의가 아니야. 칸트 기준에서 무조건 응보 원리에 부합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동해보복의 원리를 칸트 입장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응당한 결과를 범인에게 주어주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해보복을 가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위배되는 순간 무조건 부정의한 형벌이 되니까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니은 칸트,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쌤이랑 같이 기출의 메타 진행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거 옛날에 기출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쌤이 그때 밑줄 그어주면서 이거 기억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그 범죄로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은 그 해악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칸트의 제시문이 이미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제시문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제시문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게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아예 선지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가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자기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면 사실상 그 해악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맥락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미 기출 제시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 기출문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수능을 대비할 때. 디귿 베카리아, 사형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이것도 쌤이 많이 얘기해 줬던 내용.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줄 수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거는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해악을 끼치죠.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런데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해요.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건 범죄 예방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형벌인 반면에 구체적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이 사형이라는 게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란 말이야.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란 말이지. 이 잔혹하고 잔인한 형벌인 사형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잔혹함을 스며들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그 맥락이 있어. 사형이라는 게 굉장히 격식 있게, 그리고 뭔가 신중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 형벌이고 엄청 잔인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격식 있게 법에 근거해서 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런 잔인한 형벌을 보면서 아, 이게 법에 근거해서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정의롭게 이 잔인한 짓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잔인해져. 그리고 강팍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사람들이 되게 가벼워지고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우리가 형벌을 통해 가지고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랑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오히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해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잔인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전반적으로 해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베카리아가 얘기하는 맥락이다. 이것도 쌤이 킬 더 킬러라든지 심화 커리큘럼 다루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리을 칸트랑 베카리아,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쌤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칸트 기준에서 너무 당연한 말이죠. 칸트는 원래 형벌이라는 걸 할 때 범죄자든 아니면 사회 전체든 다른 어떤 선을 위해 가지고 집행되어서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벌은 형벌 그 자체로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만 될 수 있지 어떤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범죄자의 이득이든 이거 선에 여기서는 이득이란 뜻이거든. 범죄자의 이득이든 아니면 뭐 사회 전체의 이득이든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든 절대로 형벌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해보복이라는 게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그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형벌을 하는 거고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로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형벌받을 만한 범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만 가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칸트 입장이니까 너무 쉽게 풀었을 거고 베카리아 기준에서 기출제시문에 또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을 선지든 니은 선지든 기출제시문을 꼼꼼하게 본 친구들이 승리하는 싸움이란 말이지. 그리고 쌤이 이거 문제로도 내준 적 있고 선지로도 킬더킬러 같은 데서 형벌은 범죄자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야.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거야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선이라는 단어는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쾌락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거란 말이에요. 형벌은 당연히 범죄자 입장에서는 고통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 형벌은 범죄자한테 고통을 줘서 범죄를 줄어들게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형벌이 되는 거야. 쌤 근데 공리주의에서 공리라는 개념은 범죄자의 이득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맞아. 공리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쾌락이나 고통도 그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지. 베카리아 기준에서 범죄자한테는 어쨌든 손해를 주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니까 어쨌든 손해를 주는 행동이 형벌이 되는 거니까 범죄자의 선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범죄자에게 확실히 고통을 줘서 범죄자에게 악을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형벌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닌 거지.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리을까지 맞아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시문 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고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시대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된다. 기술시대 윤리학이라는 인과적 범위를 확장시키고 뭐 여기 뒤쪽에 보면은 뭐 인과적 규모와 같을 수가 없고 책임 얘기까지 나왔으면 이거 요나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책임윤리의 요나스. 기술시대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술시대에 우리의 힘이 굉장히 세졌단 말이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 행동이라는 원인이 나중에 결과를 엄청 넓은 미래까지 엄청 넓은 이 자연 전체에까지 미칠 수가 있어. 옛날에 우리 인간이 기술이 되게 약했을 때는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아무리 뭐 쓰레기 만들어봤자 3년이면 다 녹는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우린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거 몇천 년씩 지속되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자연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기술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권력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까지 엄청 넓게 확장되어 버리는 거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이 행위에는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돼. 우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행동이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완벽하게 예견하기가 어려워. 우리 되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 결과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따라 가지고 엄청 장기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너무 엄청난 규모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부작용을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의 힘이 커졌다는 거 기술이라는 게 발전해서 우리의 힘이 세졌다는 게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식 크기는 행위의 인과적 규모와 같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금 과학기술을 통해서 벌이고 있는 행동이 나중에 미래에까지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들,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인간의 지식이 그걸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이 우리 행위에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많이 뒤처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기술적 지식은 우리가 엄청 뛰어나져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미래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지식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 기술이라는 거를 아직 미리 예측하지는 완벽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대한 그런 기술적 지식이라는 걸 최대한 좀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약간 윤리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힘을 좀 억제를 좀 해줘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그냥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걸 내버려 두고 기술적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발전했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아무렇게나 이 기술을 휘두르면서 자연에다가 피해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지 말자. 이 모든 것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다라고 요나스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시문이니까 방금 쌤이 해설해 준 거 기반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장들도 하나하나 뭐 기술, 예견적 지식이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진다 이런 거 다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란 건 탄생할 때부터 뭔가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잠재적 위험성을 기술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임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기술이라는 거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요나스 기준에서는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책임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옛날 인간은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책임도 약했어요. 미래에까지 책임 안 져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지금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인가적 범위가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미래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미래 세대와 자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확장된 책임을 가져야 돼.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요나스 입장에서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책임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져야 된다는 부분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결과가 불확실해도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문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생긴다. 아니거든요. 여기 위에 적혀 있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단 말이야.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완전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책임질 능력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왜? 우리는 지금 강력한 기술적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르면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질 능력에 따라 책임의 당위도 그만큼 생겨야 된다는 논리인 거라서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어도 불완전한 지식이 있어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책임의 당위도 인류에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고 반면에 기술적 지식은 엄청 세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자연에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윤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책임을 지고 이 기술적 지식이라는 걸 좀 억제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윤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윤리라는 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예견은 되게 불완전하게 하는. 만약에 우리가 예견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기술에 대한 꽤나 강력한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책임 윤리라는 게 그만큼 필요성이 좀 커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술적 파워에 대해 가지고 예견하는 부분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윤리가 발생할 필요성이 너무너무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스 입장에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니은 리을이 답이었고요. 13번. 요게 오답률 1등이었다고 하던데.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거 쌤 커리큘럼 들었던 친구들은 좀 공감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한 문제거든요. 딱히 틀릴 일이 없는 문제고 쌤이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서 해준 얘기 안에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쌤 분석 한번 들어보시고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냥 논리적으로 쌤이 해줬던 얘기를 기억만 하고 있었으면은 논리를 연결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모든 권리를 싹 다 싹싹김치로 그냥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루소죠. 그렇죠? 이것도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라는 표현 대신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양도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뭐 어떤 전제군주한테 넘긴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각자는 모두에게 서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라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일반의지에 양도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반의지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혹은 서로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누구 한 명한테 주는 건 아니게 되는 거야. 서로가 모두에게 공유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지가 이 모든 자연권을 양도받아가지고 주권 그 자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권을 양도한다는 건 뭐 홉스식으로 전제군주를 세워서 전제군주의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양도한다 혹은 사회 전체에 양도한다 혹은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게 루소의 입장인 거고 이 문장들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 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도 사회 및 정부에 자신을 구속시키지도 않을 거야. 요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로 가는 계약을 맺는 이유가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홉스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이 재산에 대한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 아예 없다. 사유재산이란 개념 자체가 자연 상태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홉스는 아닐 거고 이건 로크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게 얼굴도 좀 기억해주면 제일 좋기는 해. 홉스랑 로크랑 루소랑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로크 아저씨가 좀 약간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약간 이 얼굴을 좀 알아두면 좋을 텐데 사실 로크 초상화가 다음 생윤 수능에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슬슬 이제 약간 초상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약간 초상화를 좀 외워두는 것도 슬슬 도움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로크 아저씨 약간 쭈글쭈글하고 코도 되게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루소 아저씨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조금 잘생겼어. 그 홉스 아저씨는 대머리야. 약간 머리 가운데가 비어있어.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어쨌든 자연 상태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단념하는 이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받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 상태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걸 보존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는 로크 아저씨가 할 법한 얘기라고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사회 및 정부의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 자연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억 루소,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거 틀렸으면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루소 기준에서는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하는 거지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다수의 이란 표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수가 그냥 대충 자기의 특수한 의지들을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체 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투표나 토론을 통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이 말하는 전체 의지라는 건 일반 의지랑 완전 다른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특수 의지를 대충 합쳐놓은 전체 의지를 절대 일반 의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크게 틀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전체 의지에 복종하면 안 된다.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일반 의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법에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시민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자연적 자유를 대체해가지고 시민적 자유나 도덕적 자유 이거 여기 나오는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는 말에서 이 자유는 도덕적 자유나 시민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연적 자유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도덕적 자유나 시민적 자유로 자연적 자유 수준의 새로운 자유를 국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다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로크, 입법권은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이 사회계약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부 형태든 국가든 다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로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로크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이권 분립의 사회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국가든지 기본적으로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계약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다라는 얘기는 로크가 기본적으로 다 해요. 입법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속에 실정법이 만들어지고 이 실정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최고 권력이다라는 얘기는 로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추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가 개념 기출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따로 배운 내용은 확실히 아니에요. 어떤 정부 형태든이라는 표현은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 입법권이 만약에 사회의 기본 규칙을 어겨버리는 경우에는 이 입법부가 사회의 기본 권력을 기본 규칙을 어겨버리는 경우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최고 권력으로 그 이상의 최고 권력으로 등장해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든 최고 권력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입법권을 가지는 존재가 최고 권력이 된다. 그래서 로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국가 속에서는 입법부가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로크 기준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제군주 같은 애들이 입법권을 가져가 버리면 걔가 최고 권력이 되고 그럼 그건 좋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로크의 입장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로크 사회계약과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계약에는 인민의 동의가 당연히 필수적이지.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행사에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자연 상태도 있는 거잖아요. 로크에 따르면은 사유재산권이란 건 자연 상태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유재산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 필요 없지.
사유재산권이 내가 자연 상태에서 내가 내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정당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얻은 거에는 나에게 사유재산권, 소유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내가 스스로 행사하겠다는데 내가 가진 물건, 내가 정당하게 권리를 가진 물건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인민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인정되는 건 사회 계약인 거지. 사회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행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소유권 행사하는데 옆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로크 기준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이란 말이야. 요거는 바로 탈락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답이 두 개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이것도 쌤이 많이 말했죠. 로크도 기본적으로 저항권이 있지만 루소도 저항권이 있다고 쌤이 개념 때부터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루소 기준에서도 쌤은 개인적으로 이게 수능에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 커리큘럼 통해 가지고 들으셨으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루소 같은 경우에도 저항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에게 위임받아 가지고 행정이나 집행을 대신해 주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일반 의지를 거부하거나 일반 의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루소 기준에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주요 요인들이라든지 정부 전체를 해체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로크처럼요. 그러니까 둘 다 저항권 가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 모르셨다면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답 4번이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들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13번. 14번부터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려서는 안 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또 누려도 된다는 거지. 빈천은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부당하게 또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부당하게 벗어나야만 된다면 그냥 빈천을 인정하는 게 낫겠지. 인을 버리면 안 돼. 어찌 그러고도 군자라고 할 수 있겠어. 유교죠, 그렇죠? 유교고 정확히는 공자님의 말씀인데 이거 뭐 유교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순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유교 공자 맹자 아닌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고요. 백성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만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백성들을 법과 제도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덕으로 이끌어야 돼. 덕치를 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형적인 공자님부터 얘기한 거고 예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순자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순자는 유독 예만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물론 순자도 덕치 개념을 얘기하지만 유독 생활관리 제시문에 나오는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기준으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직분을 나누고 이런 개념에서 등장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걸 순자라고 보긴 좀 어렵단 말이지. 예만 강조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덕치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인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유교 중에서도 보통 공자님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해.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군주가 먼저 덕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덕치를 기반으로 해서 맹자로 따지면 이제 왕도 정치 같은 걸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1번. 군자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틀리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주리종 기억나요? 의주리종? 유교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거. 의가 주고 의로움은 뒤에 있어야 된다. 견리사의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익을 봤을 때는 항상 의로움부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당연히 우선시하면 안 되지. 항상 유교는 도덕 덕후인데 항상 의로움이 이로움보다 우선시 돼야지. 너무 당연한 게 도덕성이 이익보다 우선이다. 2번 빈천을 벗어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빈천을 벗어나서 부귀를 누리는 사람 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부귀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지면 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정당한 방법으로 안 얻으면 누리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얻으면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정당하게 그 부귀를 얻었다면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빈천을 벗어날 때도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벗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군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3번 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이고 다스림의 근본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시문 기출로 나왔던 거거든요. 기출 제시문입니다. 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목이며 동시에 다스림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군자가 원래 보통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인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덕목이면서 동시에 외면적으로 발휘가 되면 그때 통치를 제대로 하는 근본이 되어주는 거야. 도덕성이 있는 군주가 정치도 잘할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공자 스타일이니까. 욕망을 극복하고 이거 극기거든요. 한자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욕망을 극복하고 이름을 높이는 거 인과 예에 어긋나는 거 아니죠. 유교는 원래 이름을 드높이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입신양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내가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 그런 거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 유교는 명성을 추구해도 돼요. 다만 막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추구하는 명성 이런 게 아니라 도덕성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드높이는 거 그런 건 인과 예에 딱히 어긋나지 않겠죠. 백성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면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깨닫게 하려면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아니거든요. 백성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려면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려야 되거든.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말 바로 틀린 겁니다. 오히려 덕과 예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15번. 분배 정의. 보통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지만 이번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의로운 분배야. 그게 충분한 조건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노직이지, 그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에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당한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소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다 옳았다는 얘기거든. 부정의가 없이 취득과 이전 양도 원칙 잘 따라가지고 혹은 중간에 부정의가 있었어도 교정 원칙으로 다 교정돼가지고 지금까지 결과가 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의로운 결과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역사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거쳐서 나온 결과라면 무조건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바로 보면 롤스라는 거 알고 있죠? 롤스가 말하는 정의에 대한 관점, 제목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원초적 입장은 순수한 가상 상황이야. 가짜 상황이고 사고 실험이야.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들이 우연성을 배제하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완전 자유롭고 평등해진 거지. 이제 우연성에 따라 가지고 불평등하고 비자유로운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야. 그렇게 완벽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롤스 입장이죠. 1번 노직.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 이거 쌤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건데 노직 입장에서 재분배 행위라는 게 교정을 위한 재분배만 인정된다라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게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교정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합니까? 노직 입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부정의를 교정하자는 거지. 뭔가 취득의 원칙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이 어겨진 케이스에 그런 부정의를 교정을 해가지고 부정의를 교정을 해가지고 다시 정의를 되찾고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물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국가의 재분배 행위가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불평등이 그 자체로 절대 나쁜 게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부정의가 있으면 그걸 교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번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일단 노직이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이면 부정의하다 그러긴 해요. 최소국가보다 더 나대는 국가죠. 포괄적이라는 게 기능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뜻이니까 최소국가보다 기능을 더 많이 하고 더 나대고 막 계속 복지한다고 깝치고 막 이런 국가들이 정의로울 순 없어. 하지만 그 국가에서도 정의로운 소유는 발생할 수는 있지. 다만 이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가 개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정의로운 소유는 발생할 수 있죠. 무슨 뭐 복지국가 같은 게 있어. 노직 기준에서. 부정의한 국가가 맞아. 개인들의 소유권에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꾸 막 소유권 침해하고 막 그러는 국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에서도 정당하게 취득의 원칙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취득해서 정의로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다만 그렇게 정의로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가지고 세금 내놓으라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이 나라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니지. 정의로운 소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자꾸 부당하게 간섭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부정의하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맞는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3번 롤스. 사회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롤스 기준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의 내리는 원칙이 뭡니까? 정의의 원칙이란 말이야. 정의의 원칙이란 게 원래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회 기본 구조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으로 자유나 권리 같은 걸 분배하는 일입니다. 기본 구조라는 게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롤스 기준에서 사회 기본 구조라는 게 원래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라는 걸 어느 정도로 분배해주면 될지, 어떻게 평등하게 분배할지, 어떤 상황에선 차등적으로 뭐 제한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사회 기본 구조인 거고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기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뭐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 같은 것들도 분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롤스의 입장인 거지. 4번 롤스. 이런 것도 다 롤스 제시문에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기본 구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분배하는 기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정의의 원칙이 다룬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기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기출에 메타한 친구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4번 롤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다른 사람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이거 좀 헷갈려질 수는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냐면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돼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존재. 이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이익들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혹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원초적 입장의 개인이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모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우연성, 나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을 모르죠. 대신에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 합의에 이르게 됐을 때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현실에서 정의감을 발휘하고 그 정의감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선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혹은 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원초적 입장 속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현실에서도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한 것들은 다 같이 지켜줄 거다라는 신뢰, 이 정도도 가질 수는 있단 말이야. 그거 말고 우연성이랑 관련된 것들은 현실의 사회적 도덕적 지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혹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원초적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5번 노직 롤스.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더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 그딴 건 없죠. 이 사람들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인데 아니 절차가 부정의한데 어떻게 결과가 정의롭니? 절차적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부정의하면 결과도 무조건 부정의하고 절차가 정의롭고 그 절차를 따랐다면 결과는 무조건 정의롭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 다 탈락시켜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3번 정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16번. 독해 문제죠. 다음 실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온라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비난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되긴 해. 근데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막 비난하고 그러기도 해. 너는 왜 그렇게 다르니? 색다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개입할 수도 있겠지. 이거 약간 자유주의 입장이죠. 네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는 거야. 그 행위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로 색다름을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되지. 관용을 해야지. 관용 관련된 제시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거는 여론의 횡포야. 야, 아무도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혹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당연히 여론의 횡포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은 인정받아야 돼.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색다르게 좀 행동을 해야 돼. 오히려 약간 좀 남들이 다 하는 거 약간 심술 나가지고 그냥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야지 여론의 횡포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다 대학 가야 된다. 다 결혼해야 된다. 다 직장 취직해야 된다. 다 대기업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개별성을 억압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진보는 불가능할 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자유를. 개별성의 추구를 좀 독려해야 돼. 오히려 권장해야 돼. 좀 다른 행동을 해라. 색다르게 행동해라 라고 좀 권장할 필요가 있어. 제도가 있고 공공의식도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고 바람직한 삶에 불가피한 조건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론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있죠? 언제 가능합니까? 개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엔 좀 개입을 할 필요도 있지 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죠. 2번 여론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여론의 횡포가 있어도 색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 여론의 횡포가 지금 있는 상황이야.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려면 색다르게 행동해야 돼. 그 말은 여론의 횡포가 아직은 있어도 우리가 색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횡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론의 횡포가 있는 상황에서도 색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는 거지.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최대한 자유를 주고 대신에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은 그건 제한되는 게 맞지만 그 제한선 안에서 괄호치고 사실상 그 제한을 지키는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지. 색다름을 추구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발전이 오히려 좀 더 빨라지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결국 이 바람직한 삶 그리고 공공의식,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획일성이라는 걸 무너뜨려야 돼. 색다르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비난할 일도 권장해야 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권장하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렇죠? 권장해야 할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개별성의 추구를 독려해라. 색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권장해라, 권유해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독려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3번 정답 잡아주실 수가 있겠어요. 17번.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죠? 갑, 덕은 실천 관행을 지지하는 그리고 실천 관행에 내재하는 이거 누구야? 맥킨타이어. 이거 9월 평가원 봤던 친구들은 쌤이 외우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지.
덕윤리의 입장에서 맥킨타이어가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실천 관행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천 관행이 이제 그런 거지.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뭐 군대 갈 때 되면 군대 가라. 나라에 충성해라. 세금 낼 때 되면 세금 내라.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내재하는 선이 있단 말이야. 그 선을 성취할 수 있게 그 실천 관행을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덕이라는 능력이에요. 그 덕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실천 관행을 더 쉽게 실천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더 그리고 그런 실천을 계속 행하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덕을 더 갖출 수 있고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덕윤리입니다. 덕은 선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 계속 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특성도 덕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기억해줘. 앞으로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 지식과 선에 관한 지식을 또 증진하게 해주는 또 성향이 또 덕이기도 해. 계속 이 효도를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관습들을 실천하게 해주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지라는 걸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역량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최고의 두 군주가 지배하도록 하였다. 이거 끝났죠. 벤담입니다. 이거 벤담 제시문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두 군주야. 우리는 쾌락을 쫓아가고 고통을 피하지. 오직 쾌락과 고통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지.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니까.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결국 고통과 쾌락에 달려있지. 쾌락이 많으면 오름인 거고 고통이 많으면 그름인 거고 그런 거지. 1번 맥킨타이어의 덕윤리,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유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어떤 관계의 맥락이냐가 맥킨타이어 같은 덕윤리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관계성,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맥락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맥락이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친밀한 사람을 좀 더 차등적으로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행동이 유덕한 행위인 사회도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 사회도 있겠지만 친밀한 사람을 좀 더 차등적으로 좀 더 잘 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선인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유교가 강조하는 친소분별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좀 친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먼저 잘 대해야 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사회라면 당연히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유덕한 행위로 판단되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닌 사회도 있겠지만. 2번 갑 맥킨타이어,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맥킨타이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실천 관행에 내재하는 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 안에 있는 도덕적 속성으로 보편적 도덕적 속성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는데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맥킨타이어가 절대 동의 못 하거든요. 사회마다 도덕 법칙이란 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원래 덕윤리주의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에 다 통용되는 보편적 도덕 법칙 이런 거 이제 칸트나 공리주의자들이나 주장하는 거지. 도덕 법칙이 있어요. 유용성의 원리가 있어요. 맥킨타이어 같은 덕윤리주의자들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란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고 쌤이 개념 단계에서부터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3번 벤담, 국가의 입법 원리와 개인의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 같아야 돼. 이것도 쌤이 개념에서 얘기해 준 거야. 기본적으로 벤담이 유용성의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건 개인의 삶에도 도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만 국가가 법을 만들 때에도 이 전체 국가의 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가 속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럼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이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더 많이 주는지 쾌락을 더 많이 주는지 이걸 공리를 증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법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벤담이란 말이지. 그 개인들도 삶을 살아갈 때 나랑 이해관계가 관련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공리를 증진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입법 원리도 유용성의 원리, 개인의 도덕 원리도 유용성의 원리로 궁극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주장한 게 벤담이다. 이거 개념 때부터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개념 잘 꼼꼼하게 들으신 친구들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4번 벤담, 쾌락과 고통으로서 행위 결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아니지. 사람들의 행위 동기도 쾌락과 고통으로 설명할 수 있지. 물론 벤담이 행위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긴 해.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쾌락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쾌락이 컸는지 고통이 컸는지를 가지고 그 행위 결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원래 공리주의자 입장이야. 칸트는 동기를 중시하고 공리주의자는 결과를 중시하니까.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평가하고 이게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하고 쾌락이 많으면 공리를 증진했으면 선 아니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위 동기를 설명할 수도 있기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원래 쾌락을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형벌관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형벌관에서도
이 형벌이라는 게 범죄의 방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은 원래 고통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 기반해 가지고 자 형벌을 때려주면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고통을 주겠다는 경고를 해주고 일종의 협박을 해주면 얘네들이 그거에 반응해 가지고 아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는 동기로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형벌이라는 걸 내린다 이런 얘기를 벤담이나 베카리아 같은 사람도 한단 말이지. 쾌락과 고통으로 동기도 설명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쾌락과 고통으로 어떤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쾌락과 고통으로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과로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혹은 결과로서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동기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맥킨타이어랑 벤담 도덕행위의 실천적 고려 범위에서 공동체를 배제해서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맥킨타이어는 원래 공동체주의자니까 도덕행위를 실천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될지에서 공동체 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공동체가 뭘 요구하는지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공동체의 관습이 뭔지 항상 생각해가면서 도덕행위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벤담 같은 경우에도 도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범위에 공동체가 빠지면 안 되지. 다만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라는 게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는 어마어마한 역사, 전통, 맥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이해해야 되지만 벤담은 공동체의 범위라는 게 상대적으로 맥킨타이어보다는 좀 좁단 말이지. 그냥 개인의 총합이 공동체야. 공동체의 이익은 뭐지? 공리야. 그 공리를 올려줘야 돼.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벤담도 얘기할 수 있지만 벤담은 공동체라는 걸 그냥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보기 때문에 공리를 계산할 때 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의 총합 수준으로 생각하고 맥킨타이어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차이가 있죠.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둘 다의 공통점이긴 합니다. 17번 그렇게 넘어가고요. 18번. 자, 1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봐도 칸트죠. 사실 쌤이 이거 되게 많이 해설해준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소극적이다, 평화연맹이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건 쌤이 선지로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했었는데 제시문으로 떴네요. 이성적으로만 보면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방식은 오직 무법칙적 자유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하여 종국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만 딱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들이 완벽하게 모든 전쟁을 깔끔하게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지.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거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하면은 무법칙적 자유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하여 여기까지는 이제 칸트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긴 해. 무법칙적 자유를 포기한다는 건 이제 자연 상태를 칸트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국가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평화연맹을 만들기 전의 상태를 국제 질서에서의 자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법칙 같은 거 따르는 게 없단 말이야. 국제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들끼리 막 그냥 무법칙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니까 전쟁도 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상태를 포기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법은 왜냐면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 국가를 형성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가를 다 통합해버리는 거야. 주권 다 뺏어버려. 그냥 모든 국가를 하나로 합쳐버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공법이라는 거. 공법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적인 법이 아니라 공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법이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다 공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단일 국가를 형성했을 때 공법은 그냥 국내법일 겁니다. 그냥 모든 국가들을 다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해버리고 그냥 그 하나의 국가의 시민법 혹은 국내법이라는 거 안에 다 복종하게 다 만들어버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전쟁은 안 나겠지. 왜냐면 전쟁은 국가 대 국가가 벌이는 건데 하나로 통합해버리면은 그런 전쟁은 벌어질 수가 없을 테니까. 이건 되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칸트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국가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의욕하지 않을 거거든요. 원래 국가라는 존재들은 일종의 인격체로 취급되고 칸트 기준에서 그 국가들의 주권은 결코 뺏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국가를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하면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면 나의 주권을 뺏어가겠다는 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 혹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국가들은 이런 적극적인 방법 말고 국가들을 다 하나로 합쳐버리는 방법 말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선지로 나오길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실제로 수능 제시문으로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칸트 기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념은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다. 선택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 게 적극적인 방법인 거고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연맹, 평화연맹이라는 게 소극적인 대응물인데 그걸 택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제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평화연맹을 국가들 간의 민족 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평화연맹이라는 건 하나로 국가를 합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국가들이 이 평화연맹이라는 집단 안에서 결합이 돼 있는 거지. 실제 완전히 국가들의 주권을 뺏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좀 느슨한 의미에서의 결합인 거지. 그렇게 국가들이 평화연맹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국가로 합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들이 그 안에서 단결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전쟁을 없애려고 만들어지는 게 평화연맹이고 평화연맹은 전쟁을 제거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전쟁에 대한 성향이나 법의 통제를 꺼리는 성향을 중지해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의 지배를 받게끔 자유롭게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국제법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면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소극적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1번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에 세계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세계공화국 수립하자는 방법은 칸트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에 세계공화국을 수립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탈락 이렇게 잡아주셔도 크게 문제 없겠고 세계공화국이나 뭐 단일국가 이런 건 칸트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평화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구평화는 원래 모든 전쟁을 다 없애는 걸 영구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 영구평화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거야. 칸트가 얘기하는 영구평화는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거에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내 권력이 한 국가 안에서의 권력을 뜻하는 거겠죠. 대외 말고 대내. 한 국가 안에서 내부를 지향하는 그런 권력이 전제적일수록 전제왕권, 전제군주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될수록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게 칸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건 칸트가 확정조항 1항에서 공화정을 왜 주장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 쌤이 진짜 개념 때부터 계속 반복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쌤 커리 들었던 친구들도 모를 일이 없을 거야. 칸트가 공화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공화정이 전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제군주 같은 애가 모든 권력을 통틀어서 쥐고 있는 그런 국가라면 예를 들면 저기 서쪽에 있는 나라인 핑 친구라든지 아니면 저기 북쪽에 있는 푸시 성을 가진 친구라든지 아니면 김씨 성을 가진 뭐 정은이라든지 막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전제적이거든. 그런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워. 왜냐면 그런 전제군주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되게 쉽게 일으켜. 반면에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 일종의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칸트가 말하는 민주정은 직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칸트는 직접민주주의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진 않지만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이 만약에 자기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통 전쟁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화정에선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대내 권력이 전제적이 되면 될수록 전제군주가 한 손에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으면 틀어지고 있을수록 국민들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자기는 전쟁에 나가진 않으니까. 4번 방문한 외국인이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조항 1항 공화정이 이상적이다. 공화정이 전제적이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이어야 되기도 하고 동시에 공화정이라는 거 확정조항 1항에서 칸트가 공화정 주장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거기도 하지만 이 공화정이라는 게 원래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칸트가 사회계약 말할 때 예지체 인격에 의한 사회계약을 얘기하고 이 절대적으로 이성적인 예지체 인격의 판단에 따르면 원래 공화정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질 국가 시스템으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화정이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공화정이라는 게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4번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방문한 외국인은 환대권을 보장받아야 되잖아. 칸트 입장에서. 여기 좀 헷갈리는 선지긴 했을 것 같은데 내국인은 당연히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시민적인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당연히 못 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권리를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외국인도 환대권은 보장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물론 환대권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환영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칸트 입장에서 둘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 환대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하면 사실 맞는 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방문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 사람들은 시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환영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환영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권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인권이라는 거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환영받아야 될 권리 말고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환대권도 인권이야 이런 맥락에서 인권은 둘 다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로 칸트가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생명에 대한 권리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둘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또 환대권이 발생하는 거기도 하고 5번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돼.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국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맹에 가입한 국가들에 적용되는 공통으로 규제되는 법, 국제법이고 당연히 국제법은 평화연맹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의 규제 하에로 들어와야 된다. 대신에 자율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불가능한 거 당연히 아니겠죠. 19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나그림으로 탐구해보자. 그리고 원조랑 관련된 파트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도와야 돼.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1%만 그래도 해도 시작할 수 있어. 이거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원조로 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희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원조 대상이 받는 이득보다 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희생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수입의 1% 정도 희생하는 거 중요한 희생 아니거든. 약간 희생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이득을 이만큼, 고통을 이만큼 제거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식으로 공리주의에 기반해서 원조 주장한 사람 싱어고요. 롤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었어. 노직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특정 생활 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거야. 개인의 재산 처분 그런 거 강제하면 안 돼. 자선적 원조는 가능하지만 남에게 남을 도우라는 걸 강제하는 방식의 사회는 인정되지 못해. 만약에 특정 생활 수준 이상이면 너 잘 살지 빈민 도와라고 강제하는 사회가 있으면 다 도망갈걸? 다른 사회로 가버릴걸? 그렇게 강제 안 하는 사회로 도망갈걸? 그러니까 이거 옳다고 볼 수가 없어. 개인의 재산 처분 강제하면 안 돼. 원조는 자선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지 의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강요당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노직의 자선적 원조론이죠. 그럼 싱어 노직 보면서 A는 싱어가 예스고 노직은 아니오로 연결돼야 됩니다. 싱어가 맞고 노직은 틀려야 돼.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 둘 다 동의해서 틀린 얘기입니다. 싱어 기준에서 빈민을 위한 자선이라는 게 사실 괄호치고 공리를 증진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싱어 기준에서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맞는 얘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맞다고 표현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그 빈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선을 하는 과정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선함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게 공리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맥락 정도는 그냥 요 표현에서는 그냥 공리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싱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직이 맞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 노직 기준에서 아주 정당한 행위고 훌륭한 행위라고까지 한단 말이야. 자선적으로 원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원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거고 이거 훌륭한 행위고 박수 받아야 될 거고 권장도 할 수 있다고 노직이 얘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노직 입장에서 맞기 때문에 틀린 선지. 니은 B는 싱어가 맞으면 되는 거죠.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원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가. 이거 싱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원조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어. 원조 효과가 다소 불확실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도와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원조 안 해버릴래. 그러면 불확실하니까 안 할래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싱어 기준에서. 그런데 원조 결정을 유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 약간 유보하고 약간 밀어놓고 있잖아. 내가 이거에 대한 좀 더 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내가 이걸 원조를 했을 때 혹시 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은 없을지 혹은 좀 더 원조 효과를 좀 더 끌어올릴 방법은 없을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짜가지고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공리를 더 많이 증진하게 원조를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맞는 말이란 말이야. 당연히 그냥 무턱대고 원조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아예 대충 해 이런 느낌보다는 공리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기 위한 유보 시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더 나은 원조 효과가 확실한 대상인지 찾아보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겠죠.
디귿 싱어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틀리면 좀 문제 있다, 그지? 공리주의 입장에서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 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제거 효과가 당연하지만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지만 공리가 증진될 거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고. 리얼 C, 노직이 맞으면 돼. 원조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거야. 자선적 원조는 침해 안 하지.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원조행위라는 게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강요된 원조. 의무로 무조건 부과되는 원조.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해야 되는 원조. 이런 건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지. 과세를 강제로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침해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부정의하지만 자선적으로 하는 원조 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훌륭하게 행사하는 방식이라면 내가 원해서 내 소유권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로 결정했어. 박수 받아야 될 일이란 말이야. 소유권 침해가 아니고 소유권을 훌륭하게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20번도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제 9월 평가원에서 보여줬던 평가원의 특이한 출제 방식, 그 자연과 인간 윤리를 두 개 내버리는 방식,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이익 관심을 가져. 고통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의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거 싱어가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고 싱어인 거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호모 사피엔스인지 아닌지 여부로 아기의 생명권은 승인하고 다른 동물의 경우는 승인하지 않는 거, 종차별주의 싫어하는 것도 싱어기도 합니다. 화장품 회사 연구원인 A가 개발 중인 화장품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뭐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파악하려고 동물 실험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싱어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조건부 허용이거든요. 공리를 증진한다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이 너무 크고 인간의 이득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해 줄 수도 있어요. 동물의 고통은 약간 아야 따끔 이 정도고 인간 막 암 치료할 수 있고 막 그 정도의 이득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한테 고통을 주고 동물한테 이득을 주는 실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싱어 기준에서는. 공리만 증진하면 되는 거니까.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죠. 공리를 확실히 증진한다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실험할 수도 있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하는 선 안에서 해야 되겠지.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모든 동물은 아니거든요. 기본이죠. 그렇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지 모든 동물이 다 가지는 거 아니어서 정확히는 일부 동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이익이 산출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동물 실험으로 당연히 인간의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죠. 다만 보통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고통은 이만큼인데 인간 이득은 요만큼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인간의 이익과 실험 대상인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세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아주 기본 중에 기본. 4번 뭐 따로 해설할 필요도 없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지 인간의 이익에만 막 곱하기 1을 하고 동물의 이익엔 곱하기 0.5를 하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감각 능력을 지닌 동물은 어떤 실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친구의 약간의 고통을 줘도 이득이 엄청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동물 실험이니까. 이렇게 20번 정답 4번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2026학년도 수능 생활관리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생활관리 2027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쌤이 해설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래요. 특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쌤이 해설해줬던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선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앞으로 수능 준비하는데 대비를 좀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이번에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던 수험생분들한테 약간 뭐 축하 그리고 위로 이런 것들 동시에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수능은 인생에 쌤이 맨날 얘기하지만 너무 큰 의미는 할 필요 없고 인생의 한 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 가지고 너무 또 지나치게 신날 필요도 없고 물론 잘 쳤으면 신나도 되지. 그래도 좀 약간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거에 만족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일단 낼 수 있도록 입시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 만에 하나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수능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내년엔 또 더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요 해설 반복해 가지고 좀 잘 봐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수험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내년에 열심히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